4분기는 그래도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올 4분기는 좀 머무름의 정도를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시장이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자, 대표님은 내년 초에 이제 경기 침체 온다는 입장인데 강하진 않겠지만 네. 여러 가지 흘러가는 지표의 네. 흐름을 보면 그렇지 않고 설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러면 4분기 때 뭘 좀 준비해야 될까요? 왜냐면 그러면 지금 주가도 꺾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꺾여 있죠, 주가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8월 달에 주가가 왜 저렇게 갑자기 발작적 행동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금리 인하가 온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를 낮추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낮추니까 일단 안 좋고, 알다시피 그때 엔캐리 하는데 엔캐리 작은 규모를 누가 제대로 합니까? 지금 뭐 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약간 짜증났던 유튜버가 몇 개 있었는데 방송이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겠지만 뭐 엔캐리 규모가 얼마고 뭐 얼마가 청산됐으니까 끝났고, 이건 정말 무식한 얘기죠. 무식한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맞죠. N이 거의 115에서 160엔 가는 동안에 우리도 일본 여행 많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쌓아놨던 거죠, NK로. 그 규모를 누가 알아요, 지금 우리가. 근데 뭐 금리를 미국이 낮추고 일본은 금리 올리면 아직은 금리 격차가 심하니까 뭐 문제 없다는데 그것도 누가 알아요. 이게 얼마의 스프레드가 되게 알 수가 없는데. 여하튼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발작적인 게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침체의 강도가 아주 극심할 거로 보고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워낙 단단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할 거 우리나라 증시인데 사실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와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도 언급하시고, 이게 코스피고 이게 경기 선행지수네요. OECD G20 국가의 경기 선행지수인데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이 잘 돼야 먹고 사는 나라니까 네.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면 여러 나라 전체적으로 좋아져야 우리가 뭐 주가가 올라가겠죠. 네. 지금 이게 올라가는 구간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이때는 모양은 비슷한데 왜 이렇게 격차가 크고 이때부터는 왜 이렇게 격차가 좁혀져 있는 거죠? 뭐 그게 그 산정 방식의 문제니까 제가 정의하셨지만 이때 이후로는 거의 이게, 유사하네요. 근데 이게 경기의 진폭이 아주 극심하지 않았던 거죠, 이때는. 12, 13, 14년에 보면 그래서 코스피도 요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박스권이었대요, 박스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가. 근데 경기가 확 좋아지면 주가는 확실히 좋아졌고, 확실히 안 좋아지면 확 무너졌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왔다 갔다 하면서. 2012년부터 14년, 15년까지 코스피 여기 갇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그래도 OECD 선행지수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언제 무너져요? 이게 꺾여 내려올 때가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이게 언제쯤 꺾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직은 안 꺾인 거죠? 안 꺾였죠. 아직은 주가 밀려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 급락하면 강하게 돌아서는 거죠, 지금은. 근데 이 OECD G20 경기 선행지수를 어쩌면 그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게, 이걸 구성하는 나라들, OECD 국가들의 디퓨전 인덱스라고 확산지수란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좋아지는 국가, 나빠지는 국가의 비율이에요. 그 나라들이 짜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거와 코스피와 관련이 생각보다 매우 높아요. 뭐 완전히 뭐 똑같지는 않죠. 근데 하여튼 이게 꺾여 있어요. 이거를 예상해보면 올 12월이면 OECD 선행지수가 꺾입니다. 요게 꺾인다. 이게 꺾여요, 12월에. 근데 요게 꺾였을 때 주가가 안 떨어진 적이 이때는 꺾여도 다 떨어졌죠, 항상. 다 떨어졌네요. 예. 근데 문제는 올라갈 때는 주가가 빠져도 이렇게 바로 회복이 이렇게 되는데, 이게 꺾이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모르지만. 그렇죠. 확률적으로 높다. 매우 높죠. 근데 이게 이제 고민되는 게, 꺾여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죠, 이렇게 갑자기. 그러니까요. 꺾였다가. 근데 요번에는 내려올 것 같아요. 이유는 아까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거 있죠. 글로벌 경기가 미국이 자신이 없어지면 확실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본다면 4분기는 그래도 박스권이 유지가 되는데 내년 상반기가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강해지고 있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로 좀 좁혀서 보죠. 네. PBR 뭐 얘기하는데, PBR은 그냥 수출 증가율과 거의 동일하게 가요. 수출 증가율이 뭐 이건 제가 뭐 대단한 공식들 다 아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애널리스트 했던 사람들은 하는데, 이제 PBR이 어디가 비싸냐 싸냐는 기준이 불명확하죠.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PBR 레벨 자체가 내려왔던 이유는 IFRS 도입되면서 이때 쭉 내려온 거고요. 이거는 뭐 다들 공인하게 인정하는 분야니까. 여하튼 수출 증가율이 꺾여 내려올 거로 보이잖아요, 지금. 이거 왜 그렇죠? 아까 우리 반도체 얘기할 때. 반도체. 그러니까. 그러면 한 배는 최소한 못 넘는다는 얘기죠. 이번에도 사실 한 배 근처 넘어가니까 버벅거리는 게, 이 뒤에 흐름이 되게 보기 안 좋거든요. 아까 이제 시장 어떨까 물어보는데, 한 배는 못 넘어가고 상당히 닫혀 있어요. 지금 한 배가 2,800 정도거든요. 그래서 오늘이야 뭐 이런데 불과 7월 달만 하더라도
제가 맨 처음에 칼럼 쓸 때 30일 날 약간 부정적으로 쓰면 사람들이 엄청 안 좋아했어요. 그때는. 네. 지금이야 이제 한번 두드려 맞으니까 이러지만 여하튼 한 배는 여전히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럼 이제 좀 더 보시면 지금까지는 한 과거에도 보면 제가 0.8배는 네. 위기가 와도 사야 되는 가격이거든요. 금위기가 와도. 그렇죠. 이번에도 0.85배에서 돌았어요. 이번에 그 8월 5일 날도. 최소한 뭐 주식을 뭐 좀 그래도 그러니까 소위 주식의 비중을 높여가는 시기는 0.9배는 최소한 깨져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0.9배가 한 2,500포인트 정도니까. 네. 별 먹을 게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참 이게 참 네. 어려운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냥 0.85배와 1배 사이에서 움직일 거다 보고 있고 이걸 하면 대략 하단은 한 2,400 전후, 한 배는 2,800이니까 그 정도에서는 12월 하반기까지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2월 이후에는 내년 상반기는 좀 모르겠어요. 잘 그때 가서 한번 또 불러주시면 뭐 고민을 같이 얘기하도록 하죠. 그럼 지금 주식을 살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살지 말라고 하실 것 같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제가 그런 거 다 할 수는 없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 얘기도 했다가 욕 많이 먹었는데 참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주식시장에 뭐 머물러야 된다 이런 잘못된 미신을 갖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그렇죠. 미국 시장 보시면 1927년부터 미국의 S&P 500이에요. 항상 기술 혁신이 나오면서 계속 올라갔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미국은 장기로 투자하면 된다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말 같은데요. 맞죠? 이 구성 항목이 계속 좋아지는 업종이 바뀌죠.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밸류업을 되게 의미 있다 좀 봐요. 밸류업 했더니 이제 뭐 롯모 그룹에 또 밸류업이 되면 좋아질 거다 하는데 돈을 못 버는 기업들이 밸류업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겠죠. 지금 밸류업 하면 나오는 기업은 맨날 똑같아요. 은행과 현대기아차. 다른 데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는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제가 드릴 수 말씀은 미국 주식은 장기적으로 사면 된다. 그래서 뭐 요새 유행하는 게 뭐 분할 매수 오간 얘기를 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은퇴하고 나면 이제 제가 이제 책 쓰려고 모아놨던 자료들 좀 있는데 이것들 막 코미디 같은 얘기인지 다 피터 린치가 될 수 없어요. 여하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한국 증시는 훨씬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미국에 가는데 미국 증시는 주가가 오르면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하게 가요. 한국은 시가총액만 늘고 주가가 안 올라요. 이거 왜 그렇죠? 주식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상장이 너무 많이 된다는 네. 지수를 산다는 건 되게 웃긴 말인 거예요. 한국 증시에서는. 그럼 이거를 좁히던 노력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장기 투자 가능한데 또 하나 드리고 싶은 왜 이 말이 나왔냐면 한국 주식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한국 증시는 제가 이제 과거에 한국의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책을 썼었는데 리서치 있을 때 그때 한국은 바이 앤 홀드가 아니라 바이 더 딥이 유리하다. 뭐 그런 글을 챕터를 하나 썼어요. 네. 왜 바이 더 딥이 유리하다 보냐면 한국 증시는 난이도가 높지 않을 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다는 건 뭐죠? 주가가 많이 올라 있고 뭔가 변수가 많이 엉켜 있을 때 호황기에 주식을 하기에는 참 어려워요. 아까 말씀하신 0.85배. 왜? 뭐 그러니까 한국은 불황기의 끝에 사야 된다는 말이 가장 쉽게 우리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주주가치 훼손이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뭐 이것도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액션을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지수 얘기하지 말고 그래도 정말 우리 증시에서 가장 큰 뭐 저한테 여기 와서 저한테 이제 뭐 투자 이민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는 저는 관심 없어요. 사실 저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을 주로 분석해 왔고 앞으로도 저는 이쪽을 중점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네. 제가 뭐 그만큼 뭐 월가에 대해서 해박하지도 않고 기업을 그만큼 알지도 못하고 근데 한국 증시에는 분명히 제가 강조드릴 수 있는 거는 요 갭을 메우려는 시도가 나왔다면 매우 좋은 거예요. 이 갭을 메울 수 있는 것들이 뭐냐는 계속해서 장기 투자의 종목은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배당. 거의 배당 성장주. 그러니까 그냥 배당주 하면 싸가지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 보이는 게 배당주예요. 네. 그거는 회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지금은 배당 수익률이 요밖에 안 나오지만 이 커지면 주가가 오르고 하면서 또 배당의 크게 커지는 회사들.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주식 확실히 배당 총액이 늘고 있고 저 2014년 막대가 그냥 이 정도 오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다 예상치를 넣을 수가 없어서 했는데 함부로 추정치를 이렇게 그렇잖아요. 확실히 파격적으로 늘었어요. 여기가 은행 금융주들과 뭐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 여기서 역설적으로 PBR이 싸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뭐 어느 그룹이 밸류업을 한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뭐가 있죠. 저희 주주에게 돌려줄 잉여가 있는 기업들을 잘 보시고 그 기업들 중에서 정부의 압박을 받아서 밸류업 프로젝트 참여를 선언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이런 시장과 크게 상관없이 그나마 우리가 장기 투자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기준 중에 하나는 참 슬픈 얘기인데 전에 한번 우리 김 작가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정말 이게 우리나라에서 전망치거든요. 과거에 보면 비슷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방향이 비슷한데요? 네, 완전히 따로 가요.
내수는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내수가 어렵다고. 붕괴되는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이제 어디가 돈을 많이 쓰셔야지 이제 가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수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 하셔야 되는. 뭐 주가 많이 빠졌다고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고민스럽다는 거고. 또 금리나 가능성이 높아지기가 최근에 나오는 게 소외된 기업들, 뭐 반도체 이런 거 빼고 뭐 중소형주하자 뭐 이런 거 하는데 여기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근데 고민이 있어요. 미국은 금리를 이렇게 내릴 것 같은데 한국은 어떨 것 같으세요? 부담이 있죠. 부동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8월 금통이 나왔는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인하 가능성을 배제하는 걸 불가하다는 게 4명 늘어나 버려요. 늘어났다, 오히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행은 소위 가계부채, 그러니까 기차용 통장 계속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야, 이거 가계부채 통제한다면 우리 뭐 터질 수 있어 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계부채가 GDP 100% 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그렇게 내릴 것 같은데 한국은 한 번 정도 내릴 것 같거든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환율로? 원화가 강해지는 거죠. 좋은 원화 강세가 아니에요. 좋은 원화 강세는 뭐냐면 수출이 잘 돼가지고 막 무역시가 좋아져서 하는 게 원화 강세예요. 이거는 좀 우리가 할 수 없는 정책적인 것 때문에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할 수, 일본도 그렇고. 그 덫에 우리가 좀 걸린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통방본에서 특히 좀 봐야 되는 게 사실은 이 부진한 내수에 대해서 뭐 다 인정하고 있는데 더 절박하게 나와야 금리를 내리겠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수가 얼마나 더 문제가 되는. 이번에도 사실 내수만 생각한다면 무조건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방금 무슨 말이냐면 금리 인하되면 좋아지는 섹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사실 이거 한국을 놓고 보면 이게 또 모호한 상황? 네. 그래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우리 퀀트, 저 리서치 센터의 정다운 퀀트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정다운 퀀트가 이제 한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저도 이런 차원에서 주가를 보고 있어요. 특히 금리 이하 측면에서, 그러니까 PBR 밴드 하단에 있는 걸 찾아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헬스케어예요. 건강관리, 그 다음에 뭐, 사실 소프트웨어, 뭐 게임주 같은 것들도 해당되고, 사실 이런 것들이 뭐 아주 좋다가 아니라 화장품 같은 거 좀, 이런 것들이 어쩌면 하방 경직성이 좀 있을 것 같은 느낌? 반면에 여기에 있는, 아까 은행은 좀 얘기하고 반도체라던가, 뭐 유틸이라던가, 이런 쪽은 좀 고민스러운 상황. 특히 최근 들어서 뭐 금리나 관련됐고 PBR 밴드 하단에 있고 하니까 제일 좋은 게 소위 바이오였잖아요. 이거는 정부 정책과도 관련되는 게 생물보안법이라는 게 지금 연내될 것 같은데 네. 중국 바이오 기업은 이제 위탁 생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바 같은 거 막 올라오고 이러는데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예. 이게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한참 좋게 봤던 게 중국을 배제해서 이렇게 된 것처럼 사실 바이오가 그쪽가 그렇게 되는 거죠. 조선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수출이 되는 것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다. 그래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뭐 이런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가 이제 세 꼭지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저 자신도 오늘 얘기하는 게 제가 과거에 있던 경험을 갖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는 혹시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어떤 가능성?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고 그거는 항상 언제 나왔냐면 도치와 과열 뒤에 나왔는데 누가 뭐래도 지금 우리는 약간 얼마 전까지 도치와 과열에 있지 않았나요? AI가 돼가지고 우리의 생산을 올리고 우리는 세상이 다 바뀔 줄 알았는데 어쩌면 첫 질문으로 돌아간다면 그 시기가 지금 당장이 아니라면 아마 투자자들은 그거를 밸류에 앞서 반영했던 거를 좀 걷어들여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현재 상황이 아닐까 저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메타버스 열풍과는 그거보다는 훨씬 좋은 거죠. 훨씬 좋은 거지만 특히 엔비디아는 사실 IT 버블과 비교하기 힘든 게 엔비디아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요. 마진이 어떻게 70%예요. 근데 이렇게 올랐어요. 매출이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오른 거가 계속 이렇게 올 수 없잖아요. 로켓으로 달려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가율이 꺾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엔비디아 그 정도 돈을 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엔비디아의 GPU를 싼 회사들은 얼마나 그 비용 부담이 크겠어요. 김 작가님. 그게 고민이죠. 투자가 어려운 거는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이클은 왜 생겼냐? 많은 사람들이 사이클의 원인을 얘기하지만 그냥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인간이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과잉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꽂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뜬금없는 얘기였지만 이 현상에 대해서 마르크스부터 다 공인하게 하는 얘기잖아요. 과도한 투자. 어쩌면 지금 또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쓰고 계세요? 지금 많이? 저 챗GPT밖에 쓰는 거 없죠. 페퍼스 다들 안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진 관련돼서 그게 어떤 게 뭐 어떻게 효과적인 누구한테 좀 제가 가까운 사람이 그걸 해서 물어봤는데 몇 번은 재미있지만 그것을 업무에 지금 확 넣기에는 또 되게 조잡한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딱 그런 경계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하반기도 상반기 전에 한번 김 작가 TV 와서 말씀드렸죠. 올해는 그냥 박스피다. 상단이 한 2,800, 하단은 한 2,350, 2,400. 여전히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올 지금보다는 내년 1분기 소위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이슈라이징이 되는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 말씀 드려요. 어려울 땐 투자를 이렇게 쉬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시장을 떠나면 안 된다 그러는데 투자 안 될 때 자꾸 하면 이게 꼬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오히려 좀 쉬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뭐냐 그 담당 증거 있어요. 제가 안 그래도 저번에 한번 어디 강연을 갔었는데 저 또한 진짜 되게 젊은 친구들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질문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제가 이 똑같은 재정 적자 미국에 얘기를 했더니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안 좋아지면 뭘 사야 됩니까 물어보더라고요. 뭐죠? 미국의 통화 가치가 불안정해지면 금이잖아요. 그래서 금을 봤더니 금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내가 벌써 늙었구나. 그런 젊은 친구들은 저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 말대로 저 아저씨 말대로 미국이 내년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금이죠. 근데 놀랍게도 시장에서 금을 보고 있으면 꽤 올라있던데 제가 보니까 2,500달러 넘어가 있던데요. 그거 전에 1,100 달러 했잖아요. 근데 지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 내년 초까지 금이 그렇게 금은 굉장히 여기서 막 엄청 좋으니까 이제 다지는 아니라 어쩌면 많은 자금들이 벌써 이렇게 좀 피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많은 자금이 미국에 국채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특히 그런 사람이 또 누가 있죠? 워런 버핏이 그렇게 했잖아요. 주식 팔아가지고 단기채 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주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어쩌면 늦은 기차를 타고 좀 마음이 급해지는 이런 상황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까 밸류 관련주 은행이랑 자동차 얘기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금리가 인하하면 자동차 섹터에도 좋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아. 앞으로 그럼 자동차 섹터는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네. 원래 이제 좋아하는데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살만한 사람들은 다 산 것 같지 않아요? 자동차 현대. 특히 이제 되게 좋게 보는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고난도가 또 하나 들어가요. 최근에 이제 민주당과 미국의 공화당이 선거에서 박빙이 되고 민주당이 앞서면서 2차 전지주가 약간 또 돌아서면서 하고 있지만 이 생각은 안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전기차를 그만큼 침투할까? 전기차가 침투가 되려면 우리 주위에 많은 충동소가 생겨야 되고 뭔가 사람들이 좀 더 범위가 늘어야 되는데 오히려 최근 경향은 전기차를 줄이는 것 같고 하이브리드 차는 늘리는 것 같잖아요. 네, 맞아요. 하이브리드 차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되니까 현대기아차. 좋죠. 그리고 근데 사실 전기차라는 게 또 무시 못하는 게 현대기아차도 미국에 사실 엄청난 규모의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동차 섹터도 이러한 소위 변동성 요인이 좀 있다 보니까 좀 마음 잡고 또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은행도 네. 정말 너무 좋죠. 저는 제가 유일하게 잘한 행동 중에 하나가 이 가끔 방송 좀 많이들 찾지는 않지만 저 보시면 맨날 말끝마다 은행주 했었는데 은행주 올해 놓고 보면 성과 나쁘지 않을 거예요. 은행 조선주 제가 얘기 많이 했는데. 근데 이제 조선주도 얘기 많이 하셨나요? 조선주는 저희 리서치 센터, 신중호센터를 네. 비롯한 현재까지도 가장 탑픽이 이 조선주예요. 현재까지도. 네, 방산주도 그렇고 방송 돌려보시면 네. 로템 이런 것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또 하나는 시크릿할적 요소가 있으니까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방금 전에 결국 우리가 이 그림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려면 이게 좁혀져야 되는데 이 좁혀지는 거는 결국 주주가치 환원이고 어떻게 보면 배당이 가장 의미 있어요. 배당을 열리고 있어서 혹시 서점 같은 데 가시면 배당주가 아니라 배당 성장에 대한 다룬 책들이 좀 있어요. 작년부터 나온 책 중에 제가 배당 성장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곳이 베어링 자산의 김지영 매니저예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일부 돈을 넣어놨고 근데 김지영 매니저의 배당 성장주 개념 책 나왔는데 잘 안 팔렸던 것 같아요. 추천사는 썼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은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당 성장주라는 게 이 흐름을 보면 리노공이라고 아세요 혹시? 들어봤죠? 그게 대표적 배당 성장주였어요. 그 개념을 잡히셔야 되는 게 그 은행주들, 자동, 현대기아차 이런 게 대표적 배당 성장주였거든요. 우리 증시는 이제 그런 쪽으로 재편이 돼야지 네. 그나마 희망이 있다. 네. 이렇게 된다.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옛날에 이렇게 움직이다가 말이 됩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그냥 여기서 자본만 조달해가는 거 시장에서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미국처럼 돼야죠. 이렇게. 근데 20년 동안 안 좁혀졌는 게 좁히실까요? 일본도 2014년에 네. 밸류업을 시작했어요. 일본도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도 지금보다 나아지겠죠. 그게 그나마 제가 갖고 있는
기대 요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4분기 때 이제 예금, 채권, 주식, 금, 달러, 비트코인 다양한 자산 중에서 아까 전에 금을 좀 추천하셨다고 보고 추천이라고 하니까 또 겁이 확 나는데. 뭐, 디지털 금도 있고. 근데 저는 그래서 금리가 정점이 되면 이때 금리 정점이 다가왔을 때 언제죠? 금리 정점이 지금이 아니잖아요. 네. 채권을 샀어야죠, 일단. 이때 자산 배분의 핵심은 주식을 줄여서 채권을 샀어야 되고.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이게 사실 이거대로 하면 금리가 내려가서 경기 침체에 들어가면 사실 뭘 사야 되면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냥 여기서도 그러다에 버텨주지. 근데 사실 이거는 서울만 그렇고 나머지 부동산은 계속 안 좋아지겠죠. 네. 이때쯤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가 있을 때, 금리가 내려가서 평평하게 이제 더 이상 못 내릴 때, 그때 부동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동산, 이 사이클은 이런 식으로 도는데 지금은 정점을 치고 여기 와 있잖아요. 이거는 확실한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완전히 수학 공식은 아니지만, 코스탈의 달걀을 갖고 자산의 배분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간단하게 한 건데, 주식이나 부동산은 호황의 끝이 아니라 불황의 마지막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부가 쌓여가는데 왜 부자가 많지 않을까? 제가 어디 강연 가서 했는데 항상 호황기에 주식이나 부동산을 잔뜩 사고 불황기에 돈이 없으니까 팔게 되는 거죠. 아닌가요, 작가님? 그게 맞습니다. 그 엇박자를 한 번이나 경험해 보셨다면 바꾸셔야죠. 지금이 어떤 상황이죠? 불황의 끝입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글로벌 지표들을 보면. 그래서 금리를 불황에 갈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금리 저점에 다가서는 금리 나오겠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되면서 그 어느 시점인가 이제 금리가 저점이 나오면 이때는 주식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겠죠. 제 생각에 이 사이클이 내년 말이나 내후년 되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호황이 아니라 이제 불황에 이제 사야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투자가분들은 이렇게 뭐 잘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결국 소득이라는 게 근로와 사업과 투자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인 이제 자산가분들이 더 부자가 되는 이유는 이제 불황기에도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불황에도 캐시 플로가 좋고 자산이 쌓으니까 그때 싸져 있는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많은 거죠. 근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그런 캐시 플로가 그렇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주식도 묵혀 있는데 싸지는 주식을 살 돈도 없는 거죠. 이런 게 또 큰 격차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근데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원래 소수여서 부자인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뭐 제가 부자는 아니지만 뭐 이제 이런 증권사 사람들 나와서 얘기하면 넌 돈 얼마나 있어 까라 그러는데 뭐 이러니까 내가 조심스럽지만 뭐 김정관님은 개인적으로 서로 아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도 고민하는 주제였죠. 근데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부자가 적은 거란 생각인데 부자는 언제 투자를 많이 하냐면 문제가 쉬워졌을 때 투자를 많이 해요. 문제가 쉬워졌는 건 뭐냐면 오답이 적을 때 모든 게 좀 싸져 있을 때는 뭘 사도 오르죠. 오르기 때문에 오답률이 낮아요. 불황기 때는 어떻게든지 싸게를 담아두고 호황기 때는 사실 욕심이 더 나지만 그래도 그때는 사실 모든 게 다 비싸져 있기 때문에 뭘 잘못 꺼내서 크게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사실 프로 투자자는 호황기에 주식을 매매하는 사람들이에요. 난이도가 높은 시장에서 돈을 많이 벌어요. 트레이더들은. 그 사람들은 테마주도 사고 엔비디아도 위로 지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좀 에코프롬도 위에 질렀다가 그 사람들 처음에 먹은 사람 다 빠져나가고 그때 끝물 처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도 난이도가 낮냐? 이걸 질문해야 돼요. 지금 시장이 쉽다 어렵다는 어떻게 정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해서 뭔가 잘 되고 있으면 시장이 괜찮은 쉬운 거예요. 내가 투자해도 맨날 이상해요. 올라갔다 팔면 뭐 오르고 사면 빠지고 뭔가 이상해. 되게 어려운 시장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인간은 어려운 시장에서 엄청 열심히 하고 쉬운 시장이 오면 안 해요, 주식을. 좀 웃으시는데 진짜 아니니까. 공포에 휩쓸리니까요. 공포인 걸 다 떠나서 인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이 생길 때는 다 좋아 보일 때 자신감이 있지.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걸 판정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점이 금리인데 사실 그것만 잘 고격을 짜고 가도 큰 실수를 줄일 수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그럼 올해 9월이랑 12월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되는 변수 집어주시면서 개인분들 어떤 전략 시작에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날은 예고시 찾아오니까 항상 시장에 머물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약간 제 생각에는 머무르지는 걸 빈도를 줄여야 될 때가 있거든요. 올 4분기는 좀 머무름의 정도를 줄여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시장이 비관적이라는 게 아니라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좀 뭐 기회가 되면 드린 말씀인데 그러면 언제 그런 쉬워지냐? 그렇게 멀지 않아 보여요. 우리에게 큰 기회가 오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에너지를 좀 축적하는 네. 그런 식으로 찾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는 2024년 연말에 또 2025년 시장 전망할 때 좋은 시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손님은 윤재 대표님이었습니다. 시간과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